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 부진한 3분기 실적에 실망한 투자자들 매물을 쏟아냈고요. 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유가도 올랐고요. 달러는 강세, 국채 금리는 또 급등을 하면서 증시로 들어올 수급의 여건도 좀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적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장 분석부터 해보기 앞서 오늘 경주마에 오랜만에 반가운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이주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년 만에 경주마를 찾아주셨어요. 아무래도 미국장을 주로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 나오신 1년 사이에 미국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미국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미국장은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나온 이후로 거의 지수적으로 보면 S&P 500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인하된다고 예상이 되면은, 그리고 소프트 랜딩 이상으로 노우 랜딩이 가능한다 그러면은 내년도까지도 한 6,300, 6,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6,200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더 오를 여력이 아직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무슨 재료가 도대체 있길래 아직도 여력이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는 없고요. 네. 지금 포워드 PE 레이쇼가 S&P 500이 21.4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5년 평균이 19.5보다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10월 말에 있을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오든지 그렇게 네. 해서 PE 레이쇼를 좀 낮췄다가 그다음에 뭐 11월, 12월에 걸쳐서 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좀 가을되면 좀 눌렸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눌렸다 가든 그대로 가든 가긴 간다는 얘기네요. 우리 국내장과는 좀 사뭇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죠. 오늘 우리 장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아마 가장 큰 화두였을 것 같고 그 외에 수급적으로도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매도세일지 이런 여러 가지 판단 잣대들이 있었던 오늘이었는데 네. 오늘 뭐 외형만 보면 외형이 아니라 뭐 실질적으로도 결국 순환매 최근에 일어났던 최근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있었던 그냥 평범한 순환매 하루라고 보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보고 사실 너무 과하게 오른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리 뭐 기반영됐다라는 이슈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발표되고 나서 기대가 많이 사실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네.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아마 주가는 조금 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너무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하이닉스가 어제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저항 자리까지 한 번에 밀어 올렸기 때문에 뭔가 오늘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한 뭔가 어제 슈팅이 나오고 오늘 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사실 어제 미국 시장 끝나는 거 보고 조금 우리나라 시장 걱정을 했던 게 우리나라 최근에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좋았었는데 어제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몇몇 바이오 기업들이 좀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바이오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리가켄바이오나 보르노 이런 종목들, 유한양행까지 그렇게 뭐 장중에 좀 변동성은 있긴 했었습니다. 장 막판까지 계속 단단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죠. 이 금리 인하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뭐 외부에 있는 악재보다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내부 이슈 우리 결국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 내부 이슈로 많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종목단 섹터별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2차 전지, 또 반도체, 제약바이오, 오늘 또 화장품도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화장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왜 밀리나, 뭐 중국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밀리나 했는데 사실 그냥 순환매 하루 정도,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오늘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기분 나쁜 하루가 아마 되셨을 건데 또 이 종목들은 또 때가 되면 또 자기 턴이 오면 또 반등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선물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 또 코스닥 150 선물도 매수 또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큰 종목들 위주로 일단 매매하셔라. 금투세가 확정이 폐지나 유예가 확정이 되면 그때 아마 조금 소외되어 있던 개별주나 작은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상관할 거 없이 일단은
큰 종목 먼저 위주로 포트의 70%, 80% 채우시고 네. 그 다음에 작은 종목으로 플러스 알파를 올리시는 게 지금은 계좌 관리나 좀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지수만 보면 코스피는 결국 다시 네. 2,600선을 네. 내줬어요. 삼성전자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경계감도 있었고 또 하나 나라 밖에서는 사실 중국 경기부양책 오늘 뭐 정책 패키지로 발표도 예정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대와 경계감이 동시에 좀 있었던 날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 오늘 장은 반도체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았고 뭐 2차 전지도 저는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의외에 또 LG 에너지솔루션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벤츠와의 계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아직도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적만 보고 좀 달리는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실적도 생각보다 잠정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가이던스 하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회를 했죠. 그래서 LG그룹 중에 그나마 가이던스를 넘긴 거는 LG 에너지솔루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또 2차 전지가 조금 강해지는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침부터 펩트론 이슈를 등에 업고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좀 약진을 했고요. 오늘은 섹터로 보면 제약바이오가 1등 섹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제 알테오젠까지 외국인들이 끌어당기면서 경고를 안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는데 네. 그런 과정을 보였고 삼성전자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8조 보시던 분들이 있었고요. 10조 이상 나올 거다라고 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딱 중간 9.1조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긴 한데 그것도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수치가 나오면서 주가는 6만 원을 깨면 무조건 올릴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59,900원이 저가였고요. 또 장중에 또 6만 1,000원 근처도 가기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는 모든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분간 적어도 한 3개월, 한 분기 정도는 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너무 급하게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버 과매도 구간 이제 지금 PBR 1배 수준이니까 여기에서 뭐 더 빠지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역사적인 저점이 PBR 1배였기 때문에 더 안 빠질 거라고 해서 지금 자꾸 올리고 있는데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듯이 또 과매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55,000원까지는 열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언제까지 한 두세 달 정도는 옆으로 좀 바닥을 좀 잡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셨네요. 다음 저희 주제 삼성전자 오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다렸고 뚜껑이 열렸는데 실망스러웠습니다. 많이 실망스러웠냐 혹은 조금 실망스러웠냐 생각하시는 바가 조금씩 다를 것 같지만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교수님,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본 실적은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못했지만은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성장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작년 동기보다 지금 한 13% 이상을 지금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영업 수익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을 볼 때 좀 적정 주가를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75,000원 정도였습니다. 네. 그것보다 지금 6만 원이면 20% 정도 할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로 계산을 해보니까 적정 주가가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도 20%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할해서 조금씩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쁘지 않은 해석을 내려주긴 하셨는데 일단은 이건 황 팀장님께도 의견을 네. 듣고 제가 그다음 질문 네. 이어갈게요. 네. 사실 11조 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됐었죠. 한 달 전 정도만 해도. 근데 뭐 계속 쭉 예상치가 컨센이 떨어지면서 11조가 아니라 10조 대 봤다가 오늘 어제 막 여기저기 나온 게 구조도 깨질 수 있다.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근데 다행히 구조는 문턱까지 지켰습니다. 역시나 기대감이 많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컨센이 10조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식 컨센이 실제로 뭐 구조 나왔지만 뭐 사실 주가는 그냥 출렁이는 정도 그 정도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연 앞으로 이제 4분기 실적이나 과연 내년도 가이던스 사실 하이닉스도 사실 내년도 2025년도 예상 가이던스들은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둘 다 소위 말하는 반도체 겨울에 거의 이제 초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역사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겨울에 사면 어쨌든 항상 봄과 여름에
좋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접근할 것인가, 이번에도 비슷할 거다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초입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겨울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서 다른 주식은 20%, 30% 가는데 반도체가 반등하더라도 10% 반등 못하면 사실 시장 수익률 대비 별로 못한 성과인 거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했다, 뭐 하이닉스를 투자했다. 사실 위대한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우리가 수익률, 주식으로 돈을 버는 행위, 주식 투자가 돈을 버는 행위라는 정말 그 원초적인 관점에 접근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이 역사적 뭐 주가로 따지면 뭐 저점인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데, 자, 이번 실적에 대한 해석을 계속해서 해보면 경영진이 사과를 했어요. 네. 그것도 잠정 실적 숫자만 나왔는데 더 세게 맞을까 봐 먼저 사과한 듯한 느낌도 나고 사과 덕에 반성문까지 썼습니다. 네. 이건 뭔가 내부에서 위기감이 확실히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사과문까지 발표한 건 또 처음 봤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뭐 그 영업이익이 뭐 전분기보다는 줄긴 했고 시장 기대보다는 못 나왔지만 그래도 예전에 적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걸 딱 보는 순간 뭘 느꼈냐면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있구나 경영진이 그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2등 기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네. 지금 2등이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등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파르테논 신전 기둥에 써 있는 말이거든요. 아테네. 근데 그 말이 왜 썼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지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근원인데 그러면 자기가 지금 사과를 한다는 거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네요. 그냥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그러면 이제 개선의 방향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좋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좋아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이제 노력하고 이제 뭐 지금 워낙 역량이 큰 회사고 캐파도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뭐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되게 힘들겠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냥 담합해서 엔비디아한테 HBM 안 주면 엔비디아는 망한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회사들이니까 여전히 지금 조금 더 좀 기대를 하시고요. 뭐 삼성전자 봄은 언제 오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봄은 봄에 올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난 분기 여름 아니었어요? 여름이었다가 그럼 가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겨울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고 어떻게 간에 봄은 봄에 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봄이 아직은 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고 여유롭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이 왜 부진했을까? 전반적인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거꾸로져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거든요. 이건 반도체의 겨울이 아니다. 정확히 우리 얘기하자. 삼성전자의 겨울이지 반도체는 아직 겨울이 아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최근에 블랙엘에 대한 수요 여전히 탄탄하다. 뭐 오늘 또 뭐 GB200이라고 해서 뭐 블랙엘과 관련된 가속기에 대한 투자 소식도 공식화돼서 나왔고요. 이런 거 보면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꺾였다 이렇게 보긴 힘들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보기에는 지금 내년도 전반기까지도 반도체 수요는 계속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반도체 주식이 조금 떨어질 때 내년도 후반기부터 좀 업황이 조금 낮아질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밀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아직도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고 젠슨 왕이 얼마 전에 얘기 드렸죠. 그래서 뭐 크레이지하다, 뭐 인텐스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반도체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블랙헬 같이 엑셀러레이터 컴퓨팅이라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가속화시켜 가지고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GPU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고 시장의 88%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블랙헬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고 내년도에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루벤까지 내놓는 상황이면은 루벤에 대한 또 경쟁력도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런 거에 기반이 되는 HBM3E 같은 이런 굉장히 고급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이제 업황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주어진 숙제가 뭐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앞으로는 뭘 잘해야지 실적도 좋아지고 지금 주가도 지금 강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단순하게 네. 일단 파운드리도 적자 그렇죠. 커졌다라고 보는 네. 거고 그나마 잘했던 범용 디램 이쪽에서도 지금 중국이 밑에 단계에서부터 스멀스멀 지금 네.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해결할 게 HBM이겠죠. 일단은 어제 주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상승 폭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최근 한 1개월 정도 보면 사실 미국에서 반도체 반도체 섹터들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시총 차이도 물론 있는 건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수익률 격차가 너무 격하게 좀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결국은 그 차이는 HBM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당면한 과제부터 해결하고 네. 파운드리는 사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조금 기대치가 사실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여전히 해결해야 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당장 뭐 낸드도 있고 전통 디램도 있고 사실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상반기에 좀 있다가 어느 순간 싹 사그라지고 결국은 사실 3분기 9월 달 정도에는 HBM 통과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계속 테스트만 하고 있다. 이번에도 네. 사실 뭐 어제도 관련 기사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좀 뭔가 해결책이 HBM 통과에 대한 엔비디아 퀄 통과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이게 한 단계 넘어가야 다음 디램도 좀 사람 투자자들이 좀 더 알아볼 것 같고 낸드도 좀 내용을 좀 알아볼 거고 좀 그럴 것 네. 같습니다. 결국 HBM. 그렇죠. 결국 3분기에 통과된다는 퀄 테스트는 도대체 네. 언제 최종 소식이 들려지는 건지. 네. 잘 키운 HBM 하나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왜 SK 하이닉스는 하는데 삼성전자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NCF 방식, 뭐 MUF 방식 뭐 이런 거 칩을 쌓는 적층 방식 말하는 예, 거죠? 마지막 네. 패키징 할 때 방식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는 초창기 엔비디아가 그걸 개발할 때부터 HBM을 같이 했고요. 근데 TSMC랑 3사가 계속 협력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계속 AMD 쪽이라든지 중국에 납품하는 쪽에 집중을 했죠. HBM2까지는 보통 이제 중국으로 지금 많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HBM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듭니다. 만드는데 지금 대부분 소비를 해주는 데가 뭐 AMD가 가져간다고 하지만 물량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지금 중국 회사들이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악재는 중국에 이제 수출을 못하게 하면 또 악재가 될 수 있고요. 네.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랑 엮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중국 경기 부양하면 가장 먼저 돈 뿌리면 살 만한 게 IT 기기들 많이 살 거거든요. 그럼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도 예측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중국에서의 IT 수요 확대가 레거시 쪽에 자극을 건드려서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레거시 쪽도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전히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HBM 가지고 자꾸 이제 엔비디아에 묶여가지고 너무 저평가받는 것도 사실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잠깐 미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적으로 중동 정세가 격화되고 있잖아요, 교수님. 중동 정세가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고 국제유가 급등하니까 달러 강세고 지금 국채 금리도 오르고 있단 말이죠. 10년물 금리 오랜만에 4자가 앞에 찍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뉴욕장이 좀 조정을 받았고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은 비농업 부분 고용이 깜짝스럽게도 잘 나왔죠. 22만 5천을 넘겨서 25만 4천이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실업률이 4.3%에서 4.2%, 4.1%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좋아지니까 지금 미국의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우 랜딩도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바람에 11월 달에 금리를 2번 내리겠다는 확률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킬했다 그러는데 이제 죽여버렸다 그러죠. 네. 지금 한 번 내리겠다가 85%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예 안 내리고 유지를 하겠다가 지금 한 15%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GDP도 미국은 3%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사실은 크게 걱정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10년물도 2년물도 계속 올라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사실 미국 증시가 사실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조금 더 심화되면서 기름값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불대였던 브렌트유가 지금 80불을 넘어가서 81불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리비아라든지 사우디 쪽에서 기름을 더 양산하고 미국의 전략 비축유 양도 더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기름값은 사실은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와서 네. 어떻게 보면 물가 걱정을 또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호황인 상황이고 노동시장에 위험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GDP도 경기도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부채질을 하니까 지금 금리가 갑자기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 자체가 올해 한 4월 정도에 비슷한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 현상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전쟁은 미국 증시에 아주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름값도 사실은 90불 이상 올라간 건 아니고 지금 한 81불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면서 한 10월 정도면은 거의 다 이제 해결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이제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채금리 말씀. 네, 그렇죠. 국채 금리가 이제 4.03% 뭐 이 정도 올라오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그다음에 2년물도 이제 한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올라온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장의 어떤 지수 방향을 결정하는 메인스트림을 본다면 여전히 기준금리에 대한 판단. 일단 B컷이 한번 단행됐고 예.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25bp씩 할 것 같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줄여서 한 번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11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다 뭐 이렇게로 지금 패드와치에서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국채 금리는 내년도 3월 거를 한 6개월 전에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한 3.25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3.5 이상 3.75, 4%까지 지금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25까지 내리는 거는 내년 말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금리를 지금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천천히 내리더라도 사실은 실질금리로 보면은 그동안 2.5%의 실질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물가를 빼고 금리를 보면은 네. 그 2.5%를 미국이 잘 견뎌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금리를 사실은 천천히 내리더라도 미국의 실질금리 2%인데 이거 때문에 큰 영향을 지금 뭐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 우리도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어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인하 쪽에 내리는 쪽으로 지금 무게가 실려 있죠? 그럼 우리도 한번 금리와 지수를 놓고 상관관계를 네. 따져봐야 될 시점일 네. 것 같아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금리 오늘 사실 저도 회사에서 이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최근에 보니까 아직 이번 주에 금통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에서 계속 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금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뭐 증시에 영향이 있었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근데 일단 진짜 오랜만에 금리 인하가 이번 주에 일단은 컨센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단은 네. 상반기에 5대 은행의 이제 부채 증가율이 대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고 미국도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버틸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거죠. 전 세계 지금 미국도 유동성을 풀고 있고 중국도 유동성을 대규모로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도주로 보이는 종목들이 그냥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유동성의 힘인데 결국은 성장주들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들. 오늘 저는 화장품 섹터가 조금 꺾이는 게 조금 금리 기존의 주도주들, 그러니까 기존에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보다
성장주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무게추가 더 기우는 거 아닌가. 이제 실적보다는 2025년도, 2026년도 미래의 성장성을 더 크게 주는 종목들. 당장 실적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쪽 유동성의 힘을 좀 더 받는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가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대열에 그날 한번 어떤 쪽의 섹터 액션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올해 10월 달, 11월 달 4분기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그 통제권 바깥에 있는 건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이란 말이죠. 최악의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의 군사기지를 타격을 했어요. 유가가 막 치솟아 올랐어요. 이란이 제보복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어요. 만약에 유가가 원유 실은 배들이 걸로 못 다녀요. 유가 막 더 올랐어요. 그럼 이제 이게 국장에선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 예상을 해보신다면. 국장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한번 물론 그렇죠.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칠 추방이겠죠. 텐데 뭐 그거의 전제 조건은 이제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지금 막 나가고 있어도 이스라엘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말을 아무리 안 들어도 그 유전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경고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기름값 올라가는 거 지금 싫은데 거기다 지금 때리면 그 형한테 너무 대등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스라엘 국방비에 지금 굉장히 대다수 한 10분의 1 정도를 미국이 대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끊어버리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인구 900만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란이 한 10배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붙어봐야 사실은 단기적으로 게릴라적으로 이제 대들 수는 있어도 이게 장기전을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어날 가능성은 좀 없고요. 너무 시나리오를 좀 많이 썼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저는 금리 올라가고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경기도 불안하고 뭐 경기도 좋아지고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좋고 네. 중국에서 경기 부양하면 저가로 밀어내던 부분들도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중동도 불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채권 발행 이슈도 좀 있습니다. 네. 지금 3년물 입찰이 오늘 들어가고요. 미국 시간으로 10월 8일 날, 그다음에 9일 날은 10년물, 그다음에 10일 날은 30년물 들어갑니다. 이게 자넷 옐런이 그렸던 큰 그림이 이제 시작된다. 단기로 돌리던 거 이제 장기로 돌리려고 지금 국채를 발행하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국채 발행하기 전에 가격을 좀 떨어뜨린 것도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자, 어쨌든 시장은 지금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변곡점에 와 있는 시장에서 뭔가 주도 섹터가 바뀌는 이런 흐름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섹터가 아마 제약 바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교수님 상당히 궁금한데 뭐 일라이 릴리처럼 뭐 대표적으로 비만약으로 화제를 일으켰던 뭐 이런 거죠. 지금 금리가 전반적으로 비커스 한번 단행했고 떨어지는 시기 아닙니까? 네. 미국에서도 그럼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섹터로 부상을 한 건가요? 예, 어떻습니까? 제약주가 있고 바이오주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지금 실적을 못 내고 있는 바이오 주식들은 아마도 금리가 떨어지면 훨씬 도움을 많이 받게 되겠죠. 네. 그만큼 채권 발행이 용이해지고 그다음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금리가 떨어진 게 자산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라든지 노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뭐 대선과 좀 관련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라든지 아니면은 노보의 이런 웨고비 같은 이런 것들은 지금 매출이 잘 나고 있는 경우고요. 가장 최근에 노보는 비트리스라는 그런 기업과 소송을 해가지고 특허 분쟁에서 합의를 좀 잘 이뤄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좀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에 굉장히 수혜를 잘 입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내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알테오젠. 네. 네. 역시 또 강세였고요. 네. 바이오주는 오늘 상당히 흐름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 마감하고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이제 연구개발 공시가 났죠. 네. 그러면서 오늘
또 관련 주식들, 비만약 관련 주식들이 장중에 조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펩트론이 이제 내용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주변 주식들로 조금 이제 확산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뭐 다른 뭐 한미약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벤티지랩이나 D&D 파마텍이나 뭐 여러 가지 관련 주식들이 있지만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의 주도주였던 항암제 관련 주식들 오늘 4%대, 4%대 강세를 계속 다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일단은 지금 리가켄바이오나 뭐 보로노이 그다음에 뭐 오늘 좀 좋았던 게 이제 알테오젠 대표적으로 코스닥 시장 이제 시총 1위를 계속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이 26만 3천 원이잖아요. 오늘 투자 경고를 그냥 그대로 사실 다 오늘 눌러줄 거라고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그 거기를 벗어나서 투자 경고를 다시 관찰하게끔 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 종목 옆에 보면 경자라고 붙어 있습니다. 네. 투자 경고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아마 뭐 투자 제한이 걸려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희 대표님이 저희 방송 전에 뭐 이야기 잠깐 해주셨지만 외국인들 뭐 사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잡아서 그냥 끌어올린 것 같다. 약간 네. 그런 느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의 매수세면 일단은 지금 바이오 쪽으로 일단은 물이 들어온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다만 과거의 바이오 시장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는 바이오나 뭐 대표적으로 종목명 끝에 젠, 셀, 진 이런 거 다 붙어 있는 거 다 바이오 회사들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보면 한 많아야 한 15개 내외 정도? 네, 그 정도 기업들만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또는 실제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만 뭔가 선별돼서 올라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주도주였던 종목들, 지금 바이오에서 뭐 알테오젠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7배, 8배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돼?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바이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직 덜 오른 바이오를 샀다라고 쳤을 경우에 지금 바이오가 꼭지어서 빠진다라고 알테오젠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바이오 나와 더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를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 물론 이제 손절매라든가 리스크 관리 전략이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잘 가는 주식들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1번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알테오젠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는데 단기 이렇게 급등에 대한 경고, 투자 경고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다. 투자 경고가 이제 1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네. 주의 줬다가 또 주의를 경고를 안 받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이 일부러 막 예, 급등시키지 않으려고. 그렇죠. 거래도 거의 안 되고 뭐 죽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신용도 안 되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잘 눌렀는데 갑자기 이제 외국계에서 확 끌어올리면서 경고가 들어왔고요. 오늘도 경고를 풀어야 된다고 이제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주주들이 그냥 CT 창구로 해서 외국인들이 오늘 한 12만 주 사면서 그것도 이제 경고를 다시 달고 가는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일단 뭐 그거는 그 회사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빅파마 한 7곳에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알테오젠 찾아와서 협상을 하고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엄민용 애널이 어느 간담회에서 얘기한 거를 제가 들은 건데 전해 들은 건데 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알테오젠을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일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지금 미국의 빅파마들, 글로벌 빅파마들이 눈독을 들이고 자꾸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펩트론이 뭐 지금 오늘 나온 계약이 14개월짜리 이제 기술 평가 계약 이거 처음 공시 나왔을 때 어제 장 끝나고 나왔죠. 나오니까 밤새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네. 너무 좋은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그걸 말하시는 분들이 업계에서 인정을 받은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다 못 믿었는데 오전에 그냥 엄민영 애널이 좋은 거다라고 하니까 상한가 바로 가버렸죠. 예, 그만큼 팔로우 해주던 이제 애널리스트가 정확히 분석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게 14개월짜리 어떻게 보면 내년 4분기까지 기대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라일리가 뭐 할 일 없어서 이 계약을 체결했겠냐 이렇게 보면 지금 가장 핫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여전히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아까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랠리가 좀 강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바이오계에서 요즘 화두가 되는 그 미국법이 있죠. 생물보안법. 우리 말로 하면 생물보안법인데 교수님, 미국에서는 지금 생물보안법에 대한 그 평가가 어떤지 궁금해. 하원은 통과했고 이제 상원 통과도 뭐 유력하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국내 여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히 컸고요. 또 반대 그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핵심이 되는 중국 기업들이 뭐 예외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설왕설래들이 있어서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정확한 지금 분위기, 평가 어떻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의회에서 지금 계류 중이고 네. 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니죠. 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떤 보고서를 내 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본 회의로 가서 플로어에서 이제 투표를 해야지 이제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상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통과되기 전이고 그게 네. 통과된다 그러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일찍 추측성으로 투자를 하는 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잠깐 또 짧게 짚고 가고 싶은 게 2차 전지 부분이거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고, 네. 시장 반응도 괜찮았고,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네.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네. 이거는 제가 교수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4680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뜨겁단 말이죠. 예. 곧 테슬라도 그 FSD를 탑재한 로봇 택시 이제 정말 공개하겠죠. 예. 거기에 4680 배터리 이슈도 같이 얽혀 있고 예. 얼마나 뜨거운 겁니까? 미국 현재도 관심도 말이죠. 지금 2020년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한 이후로 지금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4680 배터리를 텍사스에서 대량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1억 개의 생산량을 지금 달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4680 배터리가 이미 장착이 돼서 달리고 있는 차가 있는데 그게 사이버 트럭입니다. 그 사이버 트럭이 지금 얼마 전에 리콜을 당했는데 이제 이거는 무선으로 OTA로 바로 해결이 그날로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 NHTSA 내셔널 하이웨이 트랜스포테이션 국가교통국에서 숫자를 냈는데 25,600대 정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사이버 트럭이 25,600대나 대량으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분기별로 지금 10,000대 이상씩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충당할 정도로 4680 배터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 4680 배터리의 효율성은 기존의 배터리 2170 배터리보다 5배나 더 강한 그런 상황이고 효율성도 높은 데다가 이제 마일리지도 한 번 충전하면 한 13마일 정도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배터리 하나당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생산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조금 더 도와주고 내년도에 이제 삼성에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배터리가 생산돼서 아마 더 많은 사이버 트럭이 또 생산이 되고 지금 사이버 트럭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요 사이버 트럭이 FSD를 얼마 전에 장착을 했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 시장이나 SUV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죠. 네. 여기에서 지금 4680 배터리를 단 사이버 트럭이 장악을 해 나간다는 거는 포드의 F150이라든지 아니면 리비안의 트럭보다도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사이버 트럭이 한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기 위해서 지금 판매 승인을 받고 있는 그런 절차를 상황이 밟고 있는 과정이죠. 예, 그런 과정이고 요게 또 이제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지금 이제 판매가 될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4680 배터리가 에너지 쪽에서 굉장히 큰 역할,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미래 성장 동력이고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 4680 배터리에 대한 어떤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네. 아니면 경쟁력, 핵심 경쟁력, LG 솔루션이 갖고 있다? 네. 일단은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대형주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뭐 작년에는 뭐 LFP니 삼원계니 우리 뭐 NCMN이 이런 이슈로 붙었다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데가 결국은 이차전지 쪽에서는 대형 회사들이 될 겁니다. 세일 업체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차전지 안에서도 세일 업체가 있고 밑에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연 4680 배터리가 상용화됨에 따라서 어떤 게 또 대박이 나올지 뭐 물론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크게 주가 상승률이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되리라는 법은 반드시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를 하시다가 뭔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게 가장 수혜고 어떤 게 대장주다 4680 배터리와 관련해서 아마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 관련 리포트를 보시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거 찾는 노력 또는 늦더라도 한번 이제 그런 종목에서 시세가 붙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이제 주도주가 되기 시작하면 그 주식이 2차전지 섹터를 다 끌고 갈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종목을 찾는 노력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웅크리고 있던 네. 2차 전지가 다시 이제 기지개를 켜는 그 타이밍 오고 있는 겁니까, 이건희 대표님? 업황 돌아서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라든지 뭐 좀 테슬라의 인도량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중국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네. 지금 근데 가장 큰 리스크는 정책적 리스크, 정치 리스크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되고 나면 또 말을 바꿀 수 있겠지만 지금 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까 교수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그 말씀 나눠 보니까 지금 미리 스포일러 하시면 다음 예. 얘기할 건데 제가 예, 스포 안 하고 가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 2차 전지 물어보시면 LG엔솔 중심으로만 대응을 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LG엔솔이 망가지면 다른 기업들 다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LG엔솔이 좋아지면 다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오늘 뭐 벤츠와의 계약도 했겠지만 벤츠가 아마 좀 미안해서 LG엔솔이랑 공식적으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미안해. 예, 한국에서 불질러가지고 예, 중국 거 써가지고 일단 그래서 LG가 벤츠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지금 4680 관련돼서 테슬라와의 계약, 그다음에 미국 북미와 유럽 쪽의 대표적인 기업들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4680을 이제 12월부터 양산한다라고 얘기했고 LFP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고체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더 큰 이슈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데 아마 테슬라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습식 공정이 아니라 건식 공정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바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건조한 상태 파우더에서 그냥 압축을 시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공정이 완전 단순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을 줄이는 공정으로 가고 수익성이 있는데 좋아지겠군요. 그걸 지금 LG엔솔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얼마 전에 보도가 한 몇 개월 전에 나왔고요. 네. 그것도 아마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은데 결국엔 배터리는 영업이익률 싸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네. 지금 뭐 영업이익이 나냐 안 나냐 이러는데 많이 나봐야지만 5에서 8%인데 이걸 이제 두 자릿수를 만드느냐의 싸움을 누가 더 빨리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그래서 저는 LG엔솔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큰일 날 뻔 먼저 얘기를 하실 뻔했는데 오늘의 마지막 주제였는데 미대선입니다. 미대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제 양단의 선택이 되는데 초박빙이거든요. 미국 현지 분위기가 궁금해요. 해리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냐, 트럼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선은 굉장히 박빙입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보다 한 2, 3% 정도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 대선은 간접 선거입니다. 그 주에서 승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에 있는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가져가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지금 해리스가 이기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경합주 중에 한 주인 펜실베니아가 지금 해리스가 앞서기 때문에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선거인단이 제일 많죠. 그렇죠. 펜실베니아. 19개나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 19개를 누가 가져가냐가 이제 승부처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해리스가 0.3%밖에 앞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만 보면 0.3%를 앞서고 있지만은 그 중도층이 있습니다. 인디펜던스라 그러는데 요 사람들이 누구를 뽑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대선을 누가 이기냐가 이제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한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좀 유세가 좀 펼쳐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선 토론은 없지만은
마지막에 어떤 변수 때문에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는 펜실베니아로 달려가서 이번 주 주말에도 또 유세 연설을 좀 하고 고랬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에 모두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대선 상황이군요. 네. 사실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건 정책적으로 양 후보가 내놓는 공약이나 정책적 방향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뭐 법인세부터 해서 각종 산업의 정책들 네. 우리한테 직간접적으로 걸려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2차 전지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또 신재생과 관련된 산업들인 것 같습니다. 신재생, 네. 풍력, 태양광 그렇습니다. 네. 에너지 말씀이시죠? 지금 뭐 사실 풍력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원전도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보고 있는 거고 풍력과 관련해서는 뭐 내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당연히 민주당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실제로 트럼프는 해상 풍력에 대한 지원을 좀 끊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태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텃밭에 이미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재생 에너지들은 우리가 뭐 사실 인류의 생존 문제와도 일단은 더 가장 큰 관점에서 되어 있고 해리스가 민주당 쪽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네. 풍력 쪽이나 신재생 에너지들은 분명히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풍력 산업들이 고금리 때문에 사실 2023년도, 2022년, 2023년도에 풍력 단지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좀 망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작년 말부터 많이 망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워낙에 풍력 산업은 대규모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해야 되는데 금리가 사실 계속 한 2년 동안 높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서 최근에 풍력 산업들이 하나 둘씩 주가 흐름들이 이제 좀 다시 재개가 되고 있고 관련된 수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팬이라고 하는 ETF가 있거든요. 네. 그 ETF들 보면 이제 슬슬 바닥에서 고개도 들고 있고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뭐 풍력 기업들, 뭐 CS 윈드라던가 SK 오션플랜트 같은 회사들 보면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한 전력을 우리가 다 사주겠다라는 계약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대만 앞바다에 풍력단지 설치해서 TSMC가 그대로 사가버리는 그런 계약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가장 공격적으로 좀 어떻게 해상 풍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또 동부 해안에 또 많이 투자가 되어 있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가 예상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풍력은 조금 노이전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재생에너지 중에서 풍력은 조금 향후에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금리의 방향이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님 짧게만 어디에 배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 쪽에도 배팅을 하고 싶지 않아서 네. 예, 수혜주, 피해주 뭐 이렇게 막 가리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투자도 당분간은 대선 전까지만 좀 하고 단기적으로 보고 오히려 좀 확인을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관련된 수혜주가 됐든 피해주가 됐든 매수 타이밍을 다 줄 겁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가 되면 아마 급락이 나오면서 한번 싸게 살 기회를 줄 거고 해리스가 되면 추세를 만들면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를 확인하고 돌다리 두드리면서 가고 지금은 좀 관련 없는 섹터들 중심으로 조금 롱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12일이죠. 경주마 무료 재테크 강연회가 열립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최신 흐름을 파악하고요. 또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경주마는 하루 쉬고요.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